이란이 또 다른 전선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2,000마일 떨어진 곳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 섭니다. 헤즈볼라, 이란의 잘 훈련되고 잘 무장된 조직이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휴전을 중지하고 이스라엘의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18개월이 지났습니다. 18개월 동안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현실을 바꿀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조용해진다고 착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이 팟캐스트의 제 친구이자 예비역 준장 아미르 아비비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 중 하나인 이스라엘 방위 및 안보 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이고 그 외에도 여러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가자 사단의 전 부사령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참모총장실의 실장이었고 전투 공병부대에서 여러 계급의 지휘관을 역임했습니다. 아미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전선에서 전쟁 중이라 바쁘신 걸 압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신의 민간인 역할과 군사적 지식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아미르, 오늘은 레바논 이야기를 해보죠. 10월 7일 이후를 기억하는 분들은 레바논에서도 거의 10월 8일 같은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고 하죠. 이에 대해 이미 당신과 이야기도 나눴지만 더 듣고 싶습니다. 레바논에서 10월 8일 이 없었던 건 다행이지만 결국 전쟁에 참여하게 됐죠. 제가 레바논이라고 할 때는 헤즈볼라를 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헤즈볼라는 10월 8일 수천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발사하며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는 현재 상황과 유사합니다. 2024년 9월 이스라엘이 지상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헤즈볼라를 소탕하기 위해 레바논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실상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는 탄약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고 사실 그는 우리에게 탄약을 보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수했고 18개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레바논에서 10월 8일과 18개월 전과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냐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전쟁을 연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사람들이 이 전쟁을 세 가지 다른 단계로 나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전쟁이 시작됐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탄약도 부족했고 병력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7개의 다른 전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4번 전투의 한 지역에 집중하지 않은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마스부터 시작했고 다른 모든 전선에서는 적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략적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을 약화시킨 다음 도전 과제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마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1년이 걸렸죠. 전쟁은 10월 7일에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다음해 9월에 전략의 무게중심을 레바논으로 옮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인질이 있는 매우 복잡한 전쟁 환경이었고 동시에 미국 행정부가 우리에게 탄약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크게 지체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라파에 진입했고 필라델피아를 장악했으며 하마스를 사방에서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순간에 하마스는 더 이상 전략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위협이긴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전략적 위협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라고요. 그들은 안전을 위해 집에서 대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데려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요? 북부에서요. 그래서 그들이 가져가고 있었어요. 언제 가져가고 있었죠? 10월 8일 이스라엘은 국경을 따라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집에서 대피시켰어요. 그 중에는 키라보나라는 도시 전체도 포함되어 있었죠. 참고로 그 도시는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도시의 시민 2만 5천 명 중에서 1만 명만 돌아왔어요.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무게중심을 가자에서 레바논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하는 것처럼 호출기를 이용해 매우 놀랍고 결정적인 공격을 시작했고
전략적 자산을 공격하고 나사랄라를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나아가지 말고 멈추라는 압박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미국 대사를 만났거든요. 저는 그의 사무실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회의를 기다리면서 그의 방 밖에 있는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 이 강력한 독수리를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들어가서 대화를 시작했을 때 내내 그가 저에게 했던 말은 우리는 긴장을 완화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휴전이 필요합니다. 그 와중에 왜였을까요, 아미르? 왜 그는 그렇게 고집했죠?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혀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저에게 한 말 중에 아마도 좋은 설명이 될 만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가 말하길 나는 대사로 부임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이 임무를 방해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는 이게 마치 본질적인 문제를 방해하는 소음과 같다고 느꼈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정상화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 과정과 이란이 정상화를 막으려는 시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긴장 완화와 휴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에게 대사님, 밖에서 위대한 독수리를 감탄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 DAB가 되었나요? 당신이 DAB가 되어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가 웃기 시작했어요. 알죠? 하지만 회의가 끝날 때 그는 저를 아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봐요. 만약 당신이 레바논에서 계속 공격을 한다면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틈이 생길 거예요. 와, 그건 위협이 아니라 공개적 발언이었어요. 그래, 그건 공개적인 위협이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미국 행정부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게 분명했지. 하지만 몇 시간 후에 나사랄라의 벙커에 80개의 폭탄이 떨어졌다는 건 말할 수 있어요. 우린 나사랄라를 제거했어, 내 생각엔. 훨씬 나중에 바이든 쪽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니 그들도 이스라엘이 옳은 일을 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미국의 압력 때문에 멈추거나 휴전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란이 핵무기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중심을 레바논에서 이란으로 정말 옮겨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우리가 이 휴전 협정에 서명한 순간이었어요. 참고로 이 협정은 이스라엘이 매일 공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죠. 맞아요. 공중에서요. 알다시피 공중에서요. 우리가 계속 해오던 거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는 레바논 내 최소 5곳의 중요한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모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전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휴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총리는 우리가 무게중심을 레바논에서 이란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당시 휴전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유리했다는 말씀이군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시리아 정권이 붕괴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시리아 군대를 파괴하고 헤르몬 산 정상까지 점령하며 시리아로 진격하는 데 많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후티 반군도 상대해야 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휴전을 했던 날 저는 당시 갈란드 국방부 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이 전략적 기피를 잃은 순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주요 세력들 그리고 후티 반군도 약화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란의 시각에서 정권을 지키는 방법은 빠르게 핵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을 시작한 걸 알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죠?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이었나요? 아니면 핵무기의 위협이 그들을 지탱해 주는 건가요? 정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존재하는 것, 스스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운영해온 방식은 전략적 기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리 세력을 전략적 기피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시간 대리 세력만 싸우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무대 밖에서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략적 기피를 잃는 순간
마치 누군가 옷을 벗겨준 것처럼 그들은 벌거벗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끼기엔 이제 자신들을 구할 수 있는 건 핵무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축 우라늄을 무기화해 폭탄에 넣는 쪽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모든 것을 이란을 공격해서 그들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실행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라고 생각합니까?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었고 선거에서 이겨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물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대통령이 있는 게 훨씬 쉽다는 건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가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미국에서 선거가 끝난 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것이 분명했죠. 이스라엘 방위 체계 전체와 우리 군수 산업 그리고 군대가 모사드와 함께 이란의 핵 능력에 대한 결정적인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전을 했던 11월부터 공격을 감행했던 6월까지의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기술들, 물리와 화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우리가 열이틀 만에 임무를 달성하고 이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기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란에서 한 일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공격 중이라고 하자 대통령은 그건 당신들 국가 안보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하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미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후티 반군을 상대하려는 그들의 시도가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란이 아니라 후티 반군을 상대하려고 했지만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란 자체를 공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보다 90배나 큰 이란이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참모장이 저한테 공격이 시작되고 하루 반쯤 지났을 때 센쿰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비행기는 몇 대 잃었냐고. 드론은 몇 대 잃었냐고요. 그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충격을 받았죠. 이틀 만에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방어하던 모든 방어망을 완전히 파괴했고 테헤란으로 가는 통로를 열었어요. 그게 다예요. 우리는 이란의 하늘을 장악했고 단 한 대의 비행기도 잃지 않고 맹렬하게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게 된 계기인가요? 전쟁 전에 그는 개입할 생각이 확실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성공 수준을 보고 우리가 이란의 하늘을 장악하는 걸 보자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게 기회다라고 말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전략 폭격기를 투입해서 일을 끝낼 수 있는 순간이라고요. 이런 능력은 이스라엘에는 없으니까요. 우리에겐 많은 능력이 있지만 전략 폭격기는 그 중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포드와 나탄즈 같은 모든 장소를 정말 철저하게 다루려면 B2 폭격기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싸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시설들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도 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의 일이 되었다고 말한 것이죠. 우리는 당신들이 절대 핵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확실히 할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아미르? 그러니까 그 순간에 무엇이 달라졌다는 건가요? 왜 이제 이 전쟁 전체를 미국이 주도하게 된 거죠? 사실 이스라엘도 우리 국가 이익에 맞더라도 미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인식과 이스라엘이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와우. 좋아요. 이스라엘은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런 방식으로 공격에 성격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대통령에게도 정말 힘을 실어주었고, 그래, 이건 할 수 있겠구나. 여러 대의 비행기를 잃지 않고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12일 만에 우리는 그들의 프로그램을 정말 심각하게 타격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핵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의 과학자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를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모사드와 함께 물리적인 아카이브를 가져왔고 여러 고위 지휘관들과 고위 관료들을 제거했으며 그들의 시설들을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이란의 억지력,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완전히 파괴되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란 국민들이 나중에 시위를 시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인들은 제재를 다시 부과하고 JCPOA의 스냅백을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란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바꿨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매우 다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첫 번째 단계가 이란을 포함한 모든 적들을 약화시키고 우리 인질들을 석방하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우리는 2년 동안 모든 7개 전선에서 우리의 모든 적들이 극적으로 약화된 현실로 첫 두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2년 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이 전쟁의 이 부분은 모든 전선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결정적인 공격입니다. 이것은 이란을 약화시키거나 헤즈볼라를 약화시키거나 하마스를 더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란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에 다시 한번 2025년 6월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이스라엘을 바꿔놓았습니까? 즉, 우리가 처음에 12일 동안 이란을 공격했을 때 그냥 계속했다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자지구에 아직 많은 인질들이 남아있고 다시 가자지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12일간의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제한적인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집중한 거군요. 그들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농축 우라늄을 무기화하는 과정을 파괴하며 그들의 탄도미사일 능력과 드론 능력을 심각하게 타격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가자지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일이었어요. 인질들이 잡혀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이란을 거쳐 다시 가자지구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하마스가 궁지에 몰려 인질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 가자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전상 중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휴전을 했고 이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Board of Peace. 위원회라든지 평화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제 끝났구나, 전쟁이 끝났구나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월 초 와이넷과 예루살렘 포스트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모든 전선에서 전면전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하반기는 정상화, 평화협정,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에서 있을 예정인 선거에 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죠, 아미르? 네, 맞아요. 우리 모두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심지어 정부도 그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몇 달 동안 거의 별다른 말이 없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란이 알겠어 있잖아 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란은 이스라엘의 힘과 미국의 결의, 싸우려는 의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요. 미국은 오랜 세월 동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싸우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싸웠어요. 그는 힘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란인들이 알겠어, 몇 년만 기다리자. 네타냐후와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던 대로 다시 하자라고 말하는 대신에 아니요, 그들은 이런 모든 역량을 정말 빠르게 다시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략적인 결정도 내렸죠.
그들은 복수하고 공격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기다리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발사할 것이라는 명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 인식이었어요. 그거 실제로 그런 인식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대량의 탄도미사일 생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로 우리를 압도하려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전략적 위협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은 공격을 준비했고 우리가 가자와 레바논에서 임무를 끝내야 한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재건하고 하마스가 재건하고 이란이 재건하는 현실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심은 뱀의 머리를 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란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은 뉴스에서 자주 받습니다. 어제도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전멸이라는 말은 그들이 우리가 한 말인 것처럼 자주 들먹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한 번쯤 사용한 것 같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전멸시켰다고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었나요? 6월에 그렇게 결정적인 공격을 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스라엘을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빨리 폭탄을 조립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결정한 거는 장소를 찾는 것이었어요. 미국도 타격 못할 만큼 매우 깊은 지하 장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축 우라늄을 이용해 아주 기본적인 핵폭탄이라도 만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시도할 폭탄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란인들이 농축한 것부터 시작했어야 했어요. 그들이 지하로 들어가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미국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위협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전체 문명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느냐였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정권입니다. 핵무기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핵전쟁이 되어 이후 문명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으며 그들이 모든 농축 우라늄을 넘기고 모든 농축 능력을 해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종말론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는 이 문제가 전체 문명과 미국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공격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란의 능력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들이 절대 핵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며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철저히 파괴하고 이 능력을 해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란을 대리 세력들과 분리시키고 그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지속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대리 세력을 만들어낸 문호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란에 대한 이번 작전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적으로는 그들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란의 능력을 제공하는 모든 공장과 산업을 파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탄도미사일 능력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드론 공장과 드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점점 덜 발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해군도 없고 거의 방공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군사적으로 그들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가끔씩 미사일을 발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군대 내에 여전히 지휘 및 통제 구조가 남아 있습니까? 혁명 세력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지휘 및 통제 체계가 있지만 일부 부대에서는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영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함께 14,000개가 넘는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각 목표물에 폭탄이 여러 개 투하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무작위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며 매우 정밀하고 결정적인 공격이라 그들은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그들에게도 공군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군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죠? 제 말은 파괴됐어요. 대부분은 파괴됐지만 그들은 탄도미사일과 비행기에 훨씬 더 많이 의존했어요. 그리고 이 정권을 정말로 무릎 꿇게 만들고 싶다면 그들의 경제를 빼앗아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그 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섬은 실제로 섬에서 유조선으로 분배되는 석유의 9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을 장악하면 끝입니다. 사실상 이란 경제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만약 당신이 해협을 통제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면 어떤 선박이든 해협을 통과하게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선박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즉, 이란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란 국민들은 원래도 매우 가난하지만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정권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탈이나 소요를 일으키길 바라는 건가요? 시위대에게는 이미 삶이 지옥인데 여기서의 계획은 뭔가요?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 100만 명을 죽일 수는 없지만 그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정권이 더 이상 그들의 병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가고 싶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할영병도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이 병력들을 유지할 수 없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의 주요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거나 하그섬을 점령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을 고민할 때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가 그들의 군사 능력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권을 해체하거나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제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란 국민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서 나라를 장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란 내 지상군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말은 호르무즈 해협이나 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제가 말하는 것은 이란 본토입니다. 지상군은 바로 이란 국민들입니다. 그들이 직접 나서지만 현재는 대부분 무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쿠르드족이나 아제리족 정도로 보입니다.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무장이 없으면, 그러니까 IRGC나 남아서 보호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 그룹의 무장을 시킬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영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는 테헤란 자체입니다. 여기가 수도입니다. 하지만 또한 쿠르드족, 발루치족, 아제리족 등 여러 다양한 집단이 있는 더 시골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란은 여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서로 다른 집단이 있습니다. 이란 인구의 50%만이 페르시아인입니다. 페르시아인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아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의 야망이나 목표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없는 이란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탄도미사일도 없고 핵무기도 없고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도 없는 상태 말이죠. 이것만으로는 미국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중국, 러시아와의 동맹에서 미국 쪽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이란산 석유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처럼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스위프트를 통해 페트로달러로 거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중국이 인공지능 산업과 전기차에 필요한 희귀 광물의 90%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은 이 희귀 광물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동하는 공급망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통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좋아, 너희가 대부분의 희귀 자원을 통제하고 있지. 그럼 우리는 석유를 통제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석유가 필요하지.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져갔지. 이제 미국이 이란의 석유도 가져가려고 해.
게다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면 그걸로 끝이야. 언제든지 미국이 해협을 스스로 봉쇄하고 중국에게 석유 없어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 정말 흥미롭네요. 이건 정말 아주 정밀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만과 반도체 문제만이 아니군요. 중국 내부에 있는 희귀 광물들도 포함돼요. 물론이죠. 그리고 분명히 미국이 싸울 의지를 보일 때 또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기술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로 싸우고 있지만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죠. 100대 0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기술이 완전히 압도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다음 단계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현실을 만들 것입니다.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들에게 동참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순간에 그들은 거절했어요. 이것은 유럽에 끔찍한 여파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 말은 만약 당신이 그게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나토.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알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리는 더는 우크라이나에 투자하지도 유럽인들을 지키지도 않을 거고 유럽인들도 어차피 무슬림이 되고 있으니 러시아가 상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내 말은 우리는 러시아가 유럽에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미국은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 만약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우리 군대를 여기저기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꽤 치명적일 수 있어. 그리고 내 생각에 유럽은 이스라엘의 역량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거야.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 순위파 세계를 배신하고 이란과 손을 잡았을 때처럼 말이야. 그리고 물론 시리아 국민을 보호하지도 않았지. 맞아. 그래서 이것이 중동에서 하나의 인식을 만들었지. 우리는 이스라엘과 동맹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동맹이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오바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바마 코드도 없었을 거야. 흥미로운 생각이야, 내게는. 그건 비전통적인 일이야. 오바마는 빌람의 환생이야. 우릴 저주하러 왔다가 결국 축복하게 됐지. 와. 하지만 그가 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축복이었어. 아랍의 봄을 가져오고 우리의 적들을 약화시켰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제 미국이 유럽에 등을 돌리고 있어. 유럽은 이스라엘의 역량에 매우 의존하게 될 거야. 그리고 기술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몇 달이나 1년 안에 이스라엘이 에너지 통로가 될 거라는 사실에도 의존하게 될 거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를 수송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이 파이프라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홍해까지 이어져 있지. 이 파이프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그리고 원래 계획은 이 석유를 얌부, 즉 홍해에서 엘랏까지 운송하는 것이었어. 그리고 엘랏에서 카차 회사를 통해 엘랏에서 아슈켈론까지, 그리고 아슈켈론에서 유럽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하는 거였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에너지의 통로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끝없는 양의 석유가 이동할 수 있어. 지난주에 유럽의 저명한 대사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어. 나는 그에게 이 에너지 통로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는 이렇게 말했지. 아미르, 봐. 만약 이게 실현된다면 이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판도를 바꾸는 일이야. 석유를 이스라엘 통해 유럽에 보내는 건 정말 놀랍고 큰일이야. 이스라엘이 서양과 동양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어. 이 경로는 이스라엘을 통해 가능해. 확실히. 그러니까 흥미롭네요, 아미르. 당신이 말하는 건 이스라엘과 유럽의 관계가 이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과로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저는 많은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핀란드나 스웨덴, 동유럽, 독일이 이스라엘의 방산 역량을 정말 많이 도입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북유럽이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반대하곤 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언제였나요?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이스라엘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어 체계가 이스라엘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좋은 관계가 필요하죠. 그리고 동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아로 3를 샀어요. 이건 큰일입니다. 이건 큰 변화입니다. 이제 유럽 서쪽에 있는 나라들일수록 그리고 러시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스라엘에 대해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파리나 런던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은 더 빨리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영국 외무장관이 그런 생각을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들이 런던을 타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증거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 생각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타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봐야지 그들이 아마도 타격하지 못할 거라는 증거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런 능력들, 이란의 이런 능력들이 바로 러시아가 가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방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방비 상태로 협박당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좋아, 우리가 쏠 거야 라고만 해도 충분하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독립성 문제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즉 언젠가 우리가 대통령과 상대하게 된다면 지금은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대통령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통령이 계속 나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에 우호적이지 않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고립주의 공화당 대통령일 수도 있고 어느 쪽에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IDSF에서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것, 그리고 제 책에서도 언급한 이스라엘의 자주방어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가진 그 책의 영어 제목은요. No retreat. 정확히 맞아요. No Retreat죠. 근데 그 책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방금 한 권 주셨잖아요. 아마존 영문 사이트에서요. 아마존에서요. No retreat. 아마존 No Retreat 영어판입니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오늘날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방위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산 라인 구축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무기나 탄약뿐만 아니라 부품 생산도 포함됩니다. 전체 생산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직접 생산해서 영국이나 프랑스,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년간 버틸 수 있는 대규모 비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축과 자체 생산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지만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확고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국경선 일대와 그 너머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국경이 바로 방어할 수 있는 국경이지만 완충지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지금은 레바논의 리타니 강까지 주둔하고 가자 지구에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선제적 행동입니다. 항상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경에 테러 조직이나 군대가 세워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뭔가 세우려 하면 바로 공격해야 합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 2023년 10월 7일로 돌아가 보면 그때가 바로 그런 인식이 있었던 때였죠. 이런 종류의 일은 단순히 안보 실패만이 아니라 이념적인 실패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선생님의 조직과 그에 대한 통찰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조직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현재와 미래의 이스라엘 방위군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 지난 30년 동안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어느 정도 장군들, 엘리트 집단의 존재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연구, 언론,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스라엘의 공론장을 장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억제, 후퇴, 양보,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문제라는 생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적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주면 이것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것은 어떤 정부가 선출되든 좌파든 우파든 상관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장군들이 담론을 통제하고 국가 안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심지어 우파 정부조차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보를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제가 은퇴했을 때요. 그리고 당신은 장군이었죠.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준장이었다는 점을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미르, 당신은 이것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저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30년간의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떠날 때 이 일이 어디로 흘러갈지 정말 깊이 걱정됐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파괴할 사람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30년 동안 저질렀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교와 지휘관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들은 확고한 시원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승자이며 우리의 적을 알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길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브뤼셀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장군이 한 명씩 있습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6년 전에 저에게 IDSF, 노니 히브라, 사비초니스트를 만들고 이스라엘에서 엘리트층의 역사적 교체를 이루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이제는 옛 장군들, 참고로 그들 대부분이 제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인데 그들이 물러날 때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마카빔 세대 아주 강한 장교들과 지휘관들이 앞으로 나아가 그들의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그들을 상대하는 데 대한 주저함이 있었어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뭘 두려워하죠? 우리는 옳은데? 그들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완전히 정치화되어 버렸어요.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단체를 만들고 첫 일주일, 2주일 동안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불과 2주 만에 이미 300명의 장교가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2주 만에 아직 공식적으로 단체를 만들지 못했고 워츠업 그룹으로만 사람들을 모았어요. 오늘날 6년이 지난 지금 5만 5천 명의 이스라엘 장교와 지휘관 그리고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중 약 7천 명이 장교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단체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연구소를 가진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만납니다. 워싱턴과 유럽연합에서 가장 저명한 대사들과 함께 말이죠. 우리는 정부와 크네셋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전역의 도시와 마을에 뿌리내린 풀뿌리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는 군 입대 전 젊은 세대를 교육합니다. 고등학교 내 군 입대 준비 단체들에서요. 우리는 매우 주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일반 대중도 교육합니다.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 의사결정자들을 교육합니다.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참고로 당신의 조직 말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당신이 해낸 일은 정말 엄청납니다. 상위 단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신가요? 참고로 우리가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만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정의하려고 고민했었죠. 그때 떠올랐던 구절 중 하나가 이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침내 권위 있는 관점에서 이성의 목소리를 내는 장군들이 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안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상식,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스라엘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상식이 있는 것 같아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반발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거의 강요하기 때문이죠. 알다시피 당신은 그것을 싫어하고 무시하려 하거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비촌 이스팀에 관해서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이미 이스라엘 안보기구의 상층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고 있나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 말은 오늘날 군대와 정부 모두가 거의 완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연구 등에서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듣고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도구와 용기를 주어 그래, 우리가 듣는 목소리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대나 신베트, 심지어 모사드에서조차 어떤 장교들이 승진하는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공공 영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엘리트 계층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9세대가 물러나고 신세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이스라엘을 정말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아미르. 이 대화에서 당신이 그 이후 이스라엘이 어떻게 부상할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들으니 말이죠. 사람들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라고 묻지만 당신은 정말로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단순히 지역의 리더로 떠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은 이스라엘이 유럽과의 관계에서 의존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차원까지 더해 설명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거의 광야 세대와도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역할이 있었지만 결국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이 관점을 이해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줄 새로운 세대에게도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청중 중에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비유대인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코바라고 부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곧 6월절이 다가오죠. 아마 이틀이나 사흘 남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팟캐스트와 집 청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6월절에 대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알다시피 유대인의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6월절의 이야기를 보면 매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집트가 어둡고 밤이었던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든 아들들, 그러니까 장자들을 죽였죠. 그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던 바로 그 순간 유대인들은 이제 곧 이집트를 떠나려 하고 있었죠. 그 순간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집에 머물러라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집 안에 있을 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규모나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있었겠죠. 현재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있고 저는 운전을 많이 합니다. 전쟁 중에는 거리에서 차를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총격을 받을 때는 집 안에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들 주위로 세상은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에서 나왔을 때 완전히 다른 세상일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말해왔고 이제는 더 이해하기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이 전쟁에서 승리가 클수록, 승리가 결정적일수록 그 다음날 이스라엘의 황금기는 더욱 위대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황금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안에서의 주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게부와 갈릴리,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반유대주의가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에겐 많은 도전이 있지만 우리는 황금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끝나면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이미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의 대규모 귀환 이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멈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대피소에서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맞아요. 많은 아기들이 태어날 예정이죠. 그리고 저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보세요.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간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낙관주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세계에서 8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세대가 3번째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건 몰랐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자, 레바논, 이란에서 2년 반 동안 싸우고 있는 이 젊은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낙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정말 멋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미르 아비비 중장님, 제 소중한 친구, 감사합니다. 매우 통찰력 있는 팟캐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중 여러분과 전 세계에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6월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트루이스트를 계속 시청해 주세요. 6월절 연휴가 끝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